네, 신랄한 비판과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들 정치의 신, 오늘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선관위 결정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선관위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 현수막 문구에 대해서 게시를 허용하겠다. 이게 판단을 번복한 건데요. 단순한 정치 구호다. 약간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 전에는 조기 대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낙선 목적이라고 봤었는데 왜 이렇게 번복을 한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선관위가 공정한 심판, 실력 있는 심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걸 스스로 드러낸 거죠. 예. 그 선거에 대해서는 심판자의 역할을 하잖아요. 유권해석 기관으로서 거기서 된다 안 된다를 구분지어주고 있었는데 그게 뭐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고, 사전 선거운동이라 그러면은 선거운동을 사전에 할 수 없다 이렇게만 돼 있고 그 세세한 내용이나 이거는 다 선관위의 판단에 맡겨져 있거든요. 네. 근데 판단을 저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온 국민이 다 알게 된 거잖아요. 심지어는 정현욱 의원이 이 네. 현수막을 걸어도 됩니까라고 하급 이제 선관위 이제 지역 선관위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모르겠다 그래서 중앙 선관위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해석과에서 이건 사전 선거 운동에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해서 한 4일 정도 걸려 가지고 불어 통보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고 이렇게 하루 만에 뒤집는다? 이걸 그럼 앞으로 선관위의 결정을 누가 믿을 수 있나요? 그게 뭐 단순히 한번 문의해본 이게 아니라 구두로도 통보를 받고 뭐 서면으로도 답변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최종 결정을 내린 게 최종 불어다 이런 그렇죠. 건데 그렇죠. 어제 갑자기 오후에 회의하면서 바뀌었고 근데 이건 또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선관위 사무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는 와중에 담당 직원의 섣부른 결정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마치 뭐 선관위 전체 입장이 아니라 일부 개인 직원의 약간 성급한 판단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했어요. 거기는 그럼 담당자가 아무런 권한이나 권위가 없는 거네요. 예, 그러게요. 실력도 없는 거네요. 네, 그런 사람을 그 상태로 통보가 됐는데.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 업무는 이 정도 선에서 결정해서 내보내라 이렇게 다 있잖아요. 뭐 전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것까지 선관위원장까지 올라가지는 않았겠지만 그 정도 수준의 업무는 그 정도에서 처리하게끔 자기들끼리 시스템을 만들어 놨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관위 시스템 자체도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어제 한 번의 일이 아니라 현수막 게시 문구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있었어요. 과거에도 좀 여러 차례 있었죠. 여러 번 예. 있었죠. 저도 그 어떤 행동들이 반복되면은 그 궤적에 의해 가지고 능력 부족을 네. 알 수 있고, 그게 그 능력 부족이라는 게 의도된 편향성에서 기인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재인 정권 때는 무능, 내로남불, 위선 이런 단어 자체를 못 쓰게 만들었었거든요. 네. 민주당을 떠올리게 한다면서. 예. 민주당을 떠올리게 한다면서 그 단어 자체를 못 쓰게 하는 게 사람의 입에 완전 재갈을 물리는 거잖아요. 아, 무능한 사람은 정치하면 안 돼. 이런 얘기 왜 못해요? 근데 네. 그게 민주당을 떠올리게 한대요. 여기서부터 쭉 이어지는 거는 편향성에 대한 의혹이 있었던 건데, 어제 하루 만에 그거를 논란이 되자마자 번복하고서 실무자가 뭐 섣부른 판단을 했다? 섣부른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을 밖으로 내보낼 정도로 선관위가 그렇게 허술한 조직이었다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더 실망스러웠고, 앞으로 저 기관이 심판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이 들었고, 네. 표현의 자유라는 건 굉장히 넓게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예. 우리 뭐 상표권 관련해서 상식적으로 아시는 거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김밥, 뭐 천국 이렇게 뭐 이제 흔히 쓰는 단어를 조합한 거는 독점적 상표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누구나 쓸 수 있어야 되니까. 네. 초코파이 이거 누구나 쓰잖아요 지금. 그죠. 그건 독점적이지 않거든요. 그런 네. 것처럼 무능, 위선, 내로남불 왜 못 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안 됩니다라는 건 굉장히 열려 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안 되는지는 뭐가 안 되는 거냐?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응하는 게 정현욱 의원에 대해서는 다른 당에서 공격할 때 내란 공범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찍었어요. 정현욱 예. 내란 공범이다 이렇게. 네. 근데 내란이라는 거는 지금 뭐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게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나 아직 네.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확정 판결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구는 된대요. 네. 정치구호로서 뭐 표현의 자유 영역이니까 된다 그러는데 거기에 맞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굉장히 훨씬 점잖거든요. 근데 그 내용 자체도 굉장히 열려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스스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이렇게 이제 열려 있는 표현인데 그거는 안 된다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죠. 법조인으로서도 제가 어제 아침부터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납득하기 네. 어렵다라고 했는데 오후에 그날로 반복되는 거 보고 더 실망했어요. 이거 기준도 없는 거예요, 이 기관이. 그러니까 지금 조기 대선을 좀 염두에 둔 또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더 논란인데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낙선 목적의 선거 운동이다. 이게 어제 이종근 평론가도 비슷한 얘기 하셨는데 이 같은 논리라면 조기 대선 목적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방 목적이라면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이라고 적시한 것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정현욱 의원에 대해서 내란 공범이라고 한 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한 거는 선관위 자체로 봤을 때도 누구 뭐 국민의힘 그런 초선 의원들은 대선 후보는 아니고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니까 뭐 이렇게 또 판단한 것처럼 비치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현욱에 대해서는 이게 왜 허용되냐 그럴 때 선관위에서 이랬대요. 다음 총선이 많이 남았지 않냐. 근데 다음 대선도 지금 공식적으로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이게 남았고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아니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전제가 성립하려면 일단 탄핵이 빨리 인용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네. 조기 대선이 열릴 것이다. 민주당의 후보는 경선이고 뭐고 상관없이 이재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확정 판결이 안 나서 후보 자격을 유지할 것이다. 한 4가지 5가지의 전제를 선관위에서 자기가 그냥 두드려가지고 이거는 이재명 되겠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네. 더 문제 있지 않나요? 예. 4가지 전제를 충족해야 되는 거였네요. 그래야 그렇죠. 이 사람의 낙선 목적이다.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거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해요. 어차피 형사처벌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에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사건에서도 드루킹을 통한 댓글 조작 사건이 한 꼭지가 있었고 네. 그리고 샌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면서 후보를 매수하려는 게 한 꼭지가 있어서 2가지였는데 댓글 조작은 계속 유죄였고 그 후보 매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다음 선거에 그 사람이 후보로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매수하려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거 사실관계 인정이 됐거든요. 하지만 후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매수라는 거를 굉장히 좁게 봐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무죄로 2심에서 바뀌었었는데 네. 지금 선거가 특정이 됐나요? 후보가 특정이 됐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때는 또 갑자기 확 넓혀가지고 입에 재갈을 물린다. 이러면 심판자로서의 능력도 의심스럽고 의도도 의심스럽다. 네. 심판이 경기 들어가가지고 어떤 선수한테는 니네는 손도 써. 이쪽에 가서 니네는 왼발로만 차. 이러면 이게 경기가 되나요? 네. 정현욱 의원이 한 것도 정확히 자기에 대해서 내란 공범이다라고 비난하는 현수막에 대해서 맞대응 성격으로. 그러면은 항상 우리 표현의 자유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상의 자유 경쟁이라 그러거든요. 열린 공간에서 누군가 의혹을 제기하면 그거에서 반박을 하고 재반박하고 이러면서 듣는 사람들이 어느 쪽이 맞구나. 토론도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네. 민주주의의 표현의 자유의 시스템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인데 갑자기 심판자랍시고 들어장해가지고 너는 얘기하지 마. 라고 하면 누구한테 사실상 승리를 안겨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루 만에 뒤집고. 예. 지금 또 시기가 민감하다 보니까 이게 특정 현수막 문구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의 어떤 문의에만 불어한 게 또 논란인 것 같은데 일단 선관위에서 내란 공범,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 공범이라고 표현한 조국혁신당의 현수막은 허용을 허용했지. 해서 이미 다 게시가 된 상태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전수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법적 조치 취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아까 구정용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아직까지는 법적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히 이 계엄 사태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드러난 것만으로는 뭐 딱히 의원들이 직접 개입은 없는 상태인데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예훼손으로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예. 구체적인 문구가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성 문구가 맞아요. 네. 근데 이거를 정치적 구호로 굉장히 넓게 허용한다라는 것도 의아하고 선관위가 그러면은 법원 판결과 헌재 결정을 꿰뚫어 보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희망사항이 있는 건가요? 근데 자기 업무 영역도 아닌 헌재와 법원의 결정에까지 예측을 해가지고 이런 전제를 아까 한 4단계 정도를 끼워 맞출 정도인데 네. 선관위 본인의 업무도 제대로 못하면서 참 오지랖 넓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지랖이라는 얘기가 좀 귀에 들어오는군요. 선관위는 어쨌든 이제 결정을 번복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내란 공범을 전수조사한다고 하니까 이게 좀 어떻게 법적 공방으로 갈지는 지켜보겠습니다. 국무위원들 탄핵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과도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이브고 되게 좋은 날인데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 특검법을 공포해라. 오늘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뭐 지우겠다 이렇게 한 날이에요. 사실상 뭐 탄핵 추진하겠다 이런 네. 얘기인데 오늘 일단은 안건으로는 국무회의에 올리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까요? 탄핵 소추까지 좀 갈 거라고 보세요, 민주당에서? 근데 고려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굉장한 문제점이 있는 게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그게 탄핵 사유가 되나요? 그거에 대해서 탄핵을 거론하는 것 자체도 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국정 혼란을 수습하겠다고 자꾸 타이틀은 그렇게 걸면서 혼란을 더 부추기고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은 너 탄핵하고 탄핵해가지고 국무위원들의 빵꾸가 나면은 당연히 그건 국가의 혼란이잖아요. 그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그런 이유로 탄핵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랬죠. 기자회견 때. 처음에 그랬잖아요. 근데 뭐 역할 분담 놀이를 하는 건지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전혀 다른 의견으로 탄핵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저쪽은 정말 신뢰가 없다. 저쪽에서 하는 말을 뭐 하나 믿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법안 통과에 대해서 검토하는 15일이란 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15일이란 기간 동안에 검토해서 제의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런 걸 안 하면은 그대로 그냥 법안이 통과가 돼요. 네. 근데 그 15일이라는 기간은 헌법에 적혀 있어요. 헌법 조문 100몇 개밖에 안 되는 그 몇 개 안 되는 조문 중에 15일이라는 글자가 딱 찍혀 있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15일 헌법에 기재되어 있는 건 나는 알 거 없고 하여튼 오늘까지 결정해. 네. 라고 압박을 넣는데 진짜 반헌법적이다. 반헌법적이다. 내가 굳이 왜 오늘까지라고 나를 못 박았을까요? 본인들의 본회의 스케줄 때문일까요? 그렇죠. 모든 것들이 다 민주당 중심, 이재명 중심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니까 거기는 지금 하루 이틀도 소중해요.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써먹기 위해 가지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뭐 하나 어느 쪽에서라도 터져야 되는데 특검도 여기서 뭐가 막 터져서 여론몰이가 더 돼야지 되는데 이게 만약에 헌재에만 맡겨두고 재판관에 대해서도 빨리 안 채워지고 이게 다 그냥 개별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끝까지 다 왔는데 허망한 꼴 당할 수 있겠네. 이재명 대표가 야 이거 지금 조기 대선까지 다 만들어 놓고 내가 대통령까지 돼야지 사법 리스크도 던지는데 네. 라는 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제가 보기에는 특검이라는 것도 옛날부터 정권 흔들기용으로 써먹기 위한 의도라는 거 비판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젠 더욱더 그게 필요한 거죠. 지금 거의 다 온 것 같으니까 요거 가지고 결정타를 날려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안 맞아버리면 어떡하나. 시간이 뒤로 밀리면 밀릴수록 거기에서 나온 거 뭐 특검에서 맨날 언론 브리핑하고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소중할 거 아니에요. 네. 잘 써먹어야 되고 그게 사실상 민주당 선거 캠프처럼 써먹기도 바라면 미리 세팅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거 타이밍 안 맞으면 어떡하지? 라는 조급증의 발로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국민들에 대해서 뭐 배려하거나 그분들의 눈높이를 고려할 수 있는 겨를이 없다. 자기 살기 바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살기 바쁘다. 지금 그 탄핵 소추안이 만약에 발의가 되어서 표결을 앞두게 되면 그 의결 정족수가 몇 명인 거냐 이걸 가지고 또 한참 공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민주당이 좀 이게 나중에 문제 소지가 없게 하려고 총리 시절의 업무의 행위에 대해서만 탄핵 사유로 적어놓은 것들을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의 어떤 일을 가지고 탄핵을 하려면 권한대행은 대통령으로 취급을 해서 3분의 2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여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총리 시절 것만 문제를 삼겠다. 이렇게 되면은 151석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도 이게 유권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논란이 계속 될 것 같고 이것까지도 헌법재판소 가서 판단 받아봐야 되는 일이 벌어지죠. 생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이 일들은 우리 헌법 제정권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에요. 정말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을 탄핵해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또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탄핵이라는 걸 이렇게 남발하는 정당이 있을 거라는 거는 우리 헌법의 제정권자들, 헌법의 아버지들께서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그 대통령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없겠죠. 없죠. 그리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만 있고 불체포 특권이나 뭐 이제 그 이전에 재판받고 있는 게 정지되냐 마냐에 대해서도 우리 해석상의 논란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대해서 뭐 그럼 기존에 진행되는 재판이 멈추냐 안 멈추냐 이것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규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다 해석에 맡겨져 있는 건데
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됐잖아요. 권한대행이 됐으면 대통령 기준으로 보는 게 맞아요. 이거는 예전에도 선례가 있고 해석이 있어요. 이제 네. 논문도 찾아봤고 이런데 예. 그 직을 맡으면 그 직의 대행이기 때문에 그 직으로 따져야 돼요. 예전에 선례가 있는 게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에도 황교안 권한대행도 민주당에서 탄핵한다 그럴 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네. 대통령 기준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3분의 2를 통과해야만 탄핵이 가능하다라고 한번 그 검토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방송통신위원회를 맨날 줄탄핵을 했잖아요. 네. 근데 방송통신위원회 법을 보면은 위원장은 탄핵 대상이지만 부위원장이나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근데 위원장을 탄핵해 놓으니까 당연히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이 됐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부위원장도 탄핵하겠다. 왜냐면 이제 2명 2인 체제였으니까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네. 그걸 노리고서 한다 그러니까 그때 해석으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부위원장은 아예 법조문의 탄핵 대상이 아닌데 이게 가능하냐 아니냐 할 때 직무대행으로 위원장이 직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에 준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탄핵 대상이 된다. 그러면은 기준도 거기에 따라가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정부에서는 그 부위원장의 사직서를 받았어요.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해석상으로 탄핵이 된다라고 생각한 거는 그 맡고 있는 직에 준해서 본다. 그러니까 총리도 권한대행이 된 순간 대통령에 준해서 봐야 돼요. 기준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3분의 올라가죠. 2. 지금 뭐 경호도 올라가고 뭐 다 올라갔으니까. 다 올라갔어요. 지금 군 통수권까지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예. 갑자기 탄핵 기준은 150석이다?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해석상으로 나오는 게 또 이제 있어요. 보면은 그 탄핵 심판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이 법리가 있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 사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였는데 직을 맡기 전에 벌어진 비위,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탄핵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직을 맡으면서부터 벌어진 일에 대해서만 심판 대상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확립된 법리예요. 네. 그럼 여기로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선례가 없으나 총리였다가 직무대행이 됐어요. 그럼 대통령에 준해서 봐야 돼요. 그럼 정족수도 올라가야 되지만 탄핵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는 내용도 직무대행을 맡으면서부터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행으로서의 사유로 3분의 2를 통과했을 때 그때 탄핵이 되는 것이고, 지금 직무대행이 됐는데 그 이전에 총리 거를 끌고 와가지고 기준을 낮춘다라는 거는 가능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소추가 적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헌재를 가게 될 것 같아요. 헌재가 지금 너무 많은 일을 네. 떠안게 되는 것 같은데 뭐 선입 선출 원칙도 안 지켜지고 먼저 들어온 것도 밀어놓고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것까지도 가게 될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정말 민주당이 추진을 한다면. 그러게요. 굉장히 전에는 탄핵 심판이나 이런 거 느릿하게 간다는 느낌이었는데 요새 굉장히 또 빠르잖아요. 예. 선입선출도 아니고 늦게 들어온 사건이 앞으로 오면서 앞에 있던 사건들은 지금 다 멈춰버렸거든요. 네. 아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 터지고 답답하죠. 선택적인가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예. 저는 뭐 그렇게까지 의심하지는 않겠으나 더 서둘러야 될 일들이 분명히 많다는 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뭐 개인적인 아이디어다. 그리고 뭐 당에서도 그거는 노 대변인 생각이다라고 선을 긋긴 했지만 이게 또 과연 혼자만의 생각이었을까 싶은 얘기를 어제 한 유튜브에서 했습니다. 국무위원 5명을 추가로 탄핵을 하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하고 올라가 있는 법안은 자동으로 발효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나쁜 생각을 하시네요. 그죠? 나쁜 생각이고 뭐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해서 국무회의를 좀 마비시키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권한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참. 예. 그러니까 지금 노정면 의원이 법조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언론인 출신이죠. 그렇죠. 근데 법은 잘 모르는데 지금 그 주장한 내용을 보니까 법 조문 검토는 어설프게나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서 무력화시키는 게 가능할까를 연구는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냥 느낌대로 얘기한 게 아니라 네. 뭔가 얼추 흉내는 냈어요. 뭐 근데 의도도 안 좋고 그리고 그 결정적으로 또 결함도 있고. 왜냐면은 그 국무회의라는 거는 3분의 2 이상의 그 이제 정족수를 채워야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
의결 내용을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심사를 거치게끔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쳐야 네. 되는 건 맞아요. 예. 근데 거기에 국무회의 규정이라는 걸 보면은 장관이 있는데 그 장관이 못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차관이 대리 출석을 해요. 대리 출석을 할 때는 표결권이 없거든요. 예. 여기까진 맞는데 그거는 장관이 있을 때 대리 출석을 하는 경우고 지금 만약에 탄핵을 한다라고 하면은 직무가 정지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직무대행 체제로 차관이 직무대행을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국무회의는 유효하다, 살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관이 있는데 못 와가지고 차관이 대신 참석한 경우에는 표결을 할 수 없지만 장관이 만약에 직무가 정지돼가지고 대행 체제면 내가 장관 대행으로 간 거니까 표결도 해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거기까지 하다가 막히니까 그냥 거기까지만 띄워놓고서 마는 것 같기도 예. 하고 저거는 성립되기는 어렵다. 국가 시스템이 갑자기 탄핵소추해가지고 다 마비되고 아무도 못하고 직무대행도 못 들어온다. 이제 그렇게 되진 않잖아요. 저거는 굉장히 안 좋은 의도하에서 나름 머리는 굴렸으나 그게 그렇게 정교하지는 못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아무래도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룰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어라는 좀 압박용. 압박의 수단으로 좀 던진 말 같네요. 그렇죠. 근데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가 전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국무회의라는 거는 예. 이 어떤 부처에서 추진하는 게 다른 부처하고 충돌이 되거나 더 조화롭게 할 수 있는지를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한 측면에서 희미하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무력화시켜서 법안 통과 하나를 이끌어나겠다고 거부권 못 쓰게 하겠다고 그거를 연구하고 있다는 거는 국가 전체에 대한 국민에 대한 그런 고려가 없다는 거죠. 예. 지금 계엄은 해제에 의해서 풀어졌고 그 이후에 지금 뒷수습을 위한 건 국민을 위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권력 뺏어가기 위한 자신들이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기 위한 어떤 기회로 여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진짜 집권하기에는 준비가 안 돼 있고 국민에 대해서 저렇게 안중에도 없어하는 정당이 표를 달라고 하는 게 맞겠는가. 저는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그런 부분들은 항상 염두에 두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은 네. 그리고 정당은 정치인은 항상 하던 대로 해요. 그리고 큰 권한이 주어지면은 더 하던 대로 더 크게, 더 나쁘게 하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 큰 권한을 주어줘도 될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국민들이 뭐 지금 뭐 계엄의 탄핵의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또 만약에 조기 대선으로 간다면 그런 것들을 다 지금 보고 있는 게 마음에 다 남아 있겠죠. 남아있죠. 과연 권력을 쥐어줘도 될 것이냐 이런 거는 또 다른 문제니까 뭐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하는 그런 탄핵 압박에 대해서도 저희가 비판을 좀 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탄핵 심판을 좀 지연시키려는 모습, 이건 좀 실망감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16일부터 계속해서 서류를 전달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뭐 인편으로 보내도 안 되고 우편도 안 되니까 이제 송달로 간주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듣기로는 어제 뭐 본인은 변호인단은 아니고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 얘기로는 아직까지는 구성이 완료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탄핵 심판과 또 이제 내란죄 혐의 수사 변호인은 또 달리 구성한다고 하니까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전현 변호사가 서초동 이제 법조계 얘기 좀 들어보시면 실제로 좀 변호인이 선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나요? 저도 이쪽 저쪽 듣기에는 구성이 잘 안 된다라고 들었어요. 예. 왜 그런 걸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뭐 그렇게까지 구성이 안 되고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일단 내란이라는 게 국민과 국가를 상대로 한 범죄라는 굉장히 이제 그 타이틀 자체가 뭐 엄중하고 무거운 타이틀이고 그 안에서 군인이 국회로 출동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TV 화면으로 다 봤잖아요. 네. 저거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들어가가지고 내가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이걸 처음으로 봐요. 어떤 사건이든 일반 사건이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변호사님도 그럴 텐데 어떠한 범죄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있다. 예. 근데 그것만 가지고 무조건 제가 할게요. 이게 이렇게 되지는 않고 그 안에서 내가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의뢰인하고 소통이 되는가.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의뢰인이 저한테 진실을 털어놓지 않으면 저는 사건을 맡지 않거든요. 진실을 말해야 뭐 변론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결국은 진실을 말하지 않다가 나중에 이상한 내가 고려하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얘기가 튀어나오면 사건이 망해요. 그리고 예. 그런 것이 저는 그래서 의뢰인한테 항상 설명드려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는 비밀 유지도 되고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는 건 본인을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이나 법원에 가가지고 그쪽에서 추궁을 당할 때 저도 모르는 얘기가 나오면 방어가 안 됩니다. 이제 이래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의견이 맞아야 돼요. 방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무죄 주장 아니면 시인하고서 양형 주장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그거에 대한 의견이 안 맞는다라고 하면 또 변호사가 들어가서 역할을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예. 어디에서 지금 변호사님들이 뭐 마음에 걸려가지고 이제 수임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서 분명히 한 세 단계 정도 안에서는 뭔가 뜻이 잘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으신 헌법재판에 대해서 뭐 연구관 출신이나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그 내란죄에 관련해 가지고는 형사 사건 경험이 많은 분들 이렇게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인력도 이게 다 뭐 두 배로 이제 모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어려움이 있고 지금 대통령께서 특히 이제 그 석동현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은 사건 전반을 굉장히 클리어하게 설명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 그 부분에서 다른 변호사님들이 저 말만 듣고서 내가 참여하기가 좀 이게 부족한데 라는 생각이 들 법하다. 왜냐면은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뭐 이러지만 그건 결과론적이고 사실 몇 시간까지 갈 수는 없었잖아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계엄 해제 요구가 그때 2시간 만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 네. 그리고 이 정도 겨우 이 정도가 어떻게 폭동이라고 할 수 있겠냐. 그 폭동이라는 게 범죄 성립 요건에 폭동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폭동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럼 뭐 미수인가 이렇게 이제 단계가 그렇게 넘어가는 거지 폭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무죄다 이제 이렇게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네.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석동현 변호사 입에서 나온 거는 그거를 다 해명하기에 부족하니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 다른 변호사님들하고 접촉할 때도 그런 부분들의 이견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이건 뭐 저희가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좀 주장한 내용이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계엄 선포 당일에 김건희 여사가 강남구에 있는 성형외과를 방문했다. 근데 그 성형외과 원장이 지금 대통령 자문위를 맡고 있는 의사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계엄 선포 당일에 가면 안 되는 이유는 잘 모르겠고 병원을 가면 안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장경태 의원이. 근데 실제로 갔는지 안 갔는지 뭐 의사도 답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은 안 됐는데 이런 식의 좀 의혹 제기와 해명 요구는 좀 어서 많이 보던 느낌 같기는 해요. 그렇죠. 예. 그 뭐 기시감이 좀 드네요. 세월호 네. 7시간 미래설? 뭐 청와대에 무슨 그 거울방이 있었다. 거울의 방이 네. 있었다 그러고 뭐 굿도 했다 그러고 비아그라가 나왔다는 등 뭐 별의별 얘기 다 있었잖아요. 그때 관련돼서 언급됐던 사람들은 완전 인격 말살을 당했는데 그 이후에 다 거짓말로 밝혀진 것들이 태반이었고 그거에 예. 대해서 누가 뭐 사과라도 하거나 책임지거나 이랬나요? 지금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땔감을 더 집어넣어가지고 광풍을 만들어야 되는데 세세하게 하나하나 따지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야지 휩쓸고 넘어가 버리는데 라는 네. 의도가 너무 보이는 거죠. 예. 지금 하나하나 따지고 논리를 하고 이럴 겨를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지금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국민들을 어떻게든 분노를 자극해가지고 더 나오세요. 그래서 광장에서 그냥 그 열기로 다 녹여버리겠다, 불태워버리겠다. 예전에 뭐 민주당이 하던 표현이잖아요. 뭐 촛불로 불태워버린다 그랬나? 이제 그랬는데 지금 생각보다 국민들께서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탄핵 두 번째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하나하나 판단해 봅시다. 이제 가는 거예요. 저도 그 지금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뭐 법적으로 따져야 된다라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뭐 결백이다, 옹호한다 이런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예. 저는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발언도 여러 번 하는데 그거를 따지는 것조차 못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 상황에서 법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내란 공범이라는 얘기가 막 횡행해요. 국회에서도. 김용민 의원은 국내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입 다물게 만들라고 내란 공범들이 어디서 이렇게 막 호통치더라고요. 네. 무슨 옛날 조선시대 무슨 사또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어디서 감히 뭐 이런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
논리적으로 따지고 싶지 않구나. 네. 그냥 이 열기 광풍으로 그냥 다 밀어붙이고 싶구나라는 건데 이럴 때일수록 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중심 잡고서 판단해야겠다 이런 예. 생각이 들고 장경태 의원 얘기도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의사가 대통령실로 들어가서 진료했어야 공관으로 가서 했어야 맞대는 건지 병원으로 온 게 문제라는 건지 그리고 또 이게 다른 언론사에도 제보가 됐었는데 한동안 언론사에서 보도를 안 했었대. 그 이유가 그러면은 여사가 이런 시술을 받으러 다녔으면 그날 계엄이 있을 거라는 걸 전혀 몰랐다는 건가? 라는 쪽으로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느 쪽으로 뭐라고 해석해서 꼭지를 잡아야 되는 건지 자체를 모르겠다라고 해서 그 언론 방사에서 굉장히 보도를 보류했던 경우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 이게 뭐 어느 쪽으로 해석되는 얘기인지 예. 뭐가 문제라는 건지도 모르는데 일단 그러니까. 터뜨려보고 본 건 장경태 의원이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건지. 예, 어느 측면에서 문제라는 건지 예. 그리고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에 그거랑 굉장히 기시감이 드는 건 맞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원하십니까? 한번 그것도 대놓고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뭐 원하시겠지만 뭐 답변은 예.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서. 네. 한번 더 물어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의 신 구자령 변호사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